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육아휴직을 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3명 중 1명이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낸 공무원은 총 9,971명이었고 이 중 남성이 3,384명으로 전체 33.9%였고 여성은 6,587명, 66.1%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한 결과라 생각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7년에 13.4%, 2018년 17.8%, 2019년 21.2%였다고 합니다.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공공부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은 개선돼야 할 겁니다. 민간 부문, 공공부문 구분 없이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겠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술한 조사와 보고 누락 등 여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 뒤늦게 유사 사건 발생 억제를 위해 수사 방식의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우선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목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 학대 여부를 분석 판단하고 2회 이상 신고나 의사치료 소견 시 즉각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엔 매일 전수합동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매일 신고자,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주간 부서, 과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장, 지방청까지 보고해서 특히 잔혹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과 가해자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대 전담 경찰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유능한 수사관 유입을 위한 특진 사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경찰청장이 직접 공개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지만 이후로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이모 부부에게 맞아 숨졌고 전북 익산에서는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토했다고 부모에게 맞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혼자 이사간 엄마에게 버려진 3살 아이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조기 발견을 얼만큼 신속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조금 더 적극적인 조기 발견에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끔찍한 학대 속에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이 일선경찰서가 맡고 있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설에 이어 수사관을 추가 선발하는 등 수사력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경찰. 국민 생명,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지역 경찰청별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가 출범한 가운데 속속 수사팀 보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는 효율적인 사건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 후 수사관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규모는 총 4개 팀 40여 명. 이 중 아동학대 사건은 2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수사관은 20명 수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 사건의 경우 더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어 수사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최근 은평경찰서가 맡았던 구립 어린이집 2세 여아 학대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실 수사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경찰이 명예회복을 위해 고삐를 쬐고 나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노란색 통학버스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뿐 아니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차량에도 노란색 도색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랗게 도색을 한 어린이 통학버스.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차량도 노란색 도색을 비롯한 각종 안전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건데 일각에선 복지시설 아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동 청소년기 특성상 노란색 차량이 또 다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위에 사는 애들이 많은데 그 탈에 차면서 지나갈 때 본단 말이에요. 저 학교에 소문 다 났어요, 여기 산다고. 제가 모르는 애들도 제가 여기 사는지를 알아요.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14,000여 명. 이 중 중학생 이상이 6,800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조치를 아동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설마다 차량이 몇 대씩 있는 거가 아니라 대부분 한 대 아니면 2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 대가 있는 건데 저 차량을 중고등학생들도 타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이용자 특성에 맞는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로배구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 저지른 폭력 행위가 공개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SPO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000명 넘게 학교 폭력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SPO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8년간 초중 고교 포함 학폭 가해자는 연평균 15,000여 명 수준. SPO 제도 운영 직후 숫자가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급별로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아 형성이 상대적으로 느린 초등학생들이 맞벌이 가정 증가로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폭력적인 콘텐츠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는 점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유분방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또 컴퓨터 게임 같은 콘텐츠를 접하면서 폭력을 좀 재미와 게임으로 즐기는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 경찰들이 학교마다 있지만 인력 등 한계로 사실상 사후 조치 위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가정 내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교 내 인권 교육, 늘어나고 있는 폭력적 영상 콘텐츠 등에 대한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학교 폭력 가해자는 언제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아이들. 거실에서 뛰어다니면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아랫집에 전달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는 42,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0%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선 소음 방지용 물품 구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귀에 꽂는 소음방지 귀마개 매출은 무려 122% 급증했고 필요할 때 펼쳐서 쓰는 롤매트는 95%, 실내 슬리퍼와 러그는 각각 86%, 15%씩 매출이 늘었습니다. 가구는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관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구 판매액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었는데 그 주동력은 온라인 구매였던 겁니다. 재택근무가 늘자 오래됐거나 불편했던 제품들을 많이 교체한 영향입니다. 최근 재택근무가 늘면서 화상회의 때 배경이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캠테리어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고요. 층간소음 방지 상품의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집이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업무 오락 공간으로도 기능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집의 분위기가 전에보다도 좀 더 내가 일하기 좋고 쾌적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런 쪽의 산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인 거래가 많이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어지는 집콕 생활은 이제 가게의 소비 구조도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의 매매가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고급 주거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법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생활용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입니다. 건축법을 따르는 엄연한 숙박시설이지만 입주자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수년간 주택처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국토부는 앞으로 레지던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기존 주거자도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2년 법제화된 것을 재차 강조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건설회사들이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광고할 때는 국토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법 거주자로 취급하며 뒷북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장 반장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자그마치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단속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인데 그런 논리라면 주택이 아니면서도 전입신고를 받는 기숙사나 요양병원 등도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이 삭발 시위에 나설 정도로 격양돼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하고 매물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싸움 양상이 벌어지는 건데 안정세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공덕동의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59.9제곱미터가 12억 4,700만 원에 거래됐는데 3주 만에 800만 원이 내렸습니다. 이달 초 서초동의 한 아파트 역시 최고가 대비 1,500만 원 내린 금액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 3주택자의 경우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2.5%를 세금으로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매물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일 전보다 1.4% 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이 쌓이거나 가격이 조정될지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기싸움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저가 지역이 몰려있는 곳은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또 수요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저가 지역의 구매 수요 유입 역시 꾸준한 만큼 가격 숨고르기가 안정세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순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궁금증을 전문가를 통해 풀어보는 알쏭달쏭 육아 상식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아이가 만족하는 행동수정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습관적으로 트림하는 아기는 그냥 둬도 되나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한 다음에 트림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트림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지금 예의를 강조할 시기는 아니지요. 다만 아이가 트림을 재미삼아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다른 놀이로 여겨지지 않게끔 보다 더 재밌는 놀이를 아이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림을 할 때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억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다른 놀이 활동으로 전환을 시켜보세요. 그렇다면 아이가 스스로 몸으로 하는 놀이인 트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엄마와의 놀이 활동에 몰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을 주면 먹질 않고 면 같은 경우는 잘 삼키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밥을 먹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부모 생각에는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부모 뜻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 먼저 원하는 음식을 즐겁게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밥을 맛있게 먹고 가족들 전체가 밥을 맛있다는 그런 느낌을 아이에게 전달해 준다면 아이도 밥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면과 밥을 섞어서 제공하는 방법도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아이가 면만 골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밥과 좀 섞어서 먹는다면 그 중에 일부 섭취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면 외에 다른 음식은 전혀 섭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예 면을 치워버리고 보이지 않게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의 식성, 아이의 기호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기가 졸릴 때는 자꾸 얼굴을 긁거나 때리는데 그거는 어떤 표현인지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졸리운 단계를 거쳐서 결국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리자면 각성에서 수면 상태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기분은 대부분 짜증이 나거나 좋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졸릴 때는 뭐든지 귀찮고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하면 금방 짜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그런 짜증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얼굴을 치는 대신에 엄마가 살짝 포개어주면서 살짝 스킨십을 제공해주면서 편안하게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졸린데 얼굴을 친다고 해서 그것을 야단치거나 혹은 팔을 맞거나 하면 아이는 더 기분이 안 좋아져서 더 큰 울음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졸리면서 수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아이로 하여금 지금 힘든 단계다, 마음이 불편한 단계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아이에게 작은 소리로 이제 잘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든지 살짝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자장가를 들려주는 등의 고전적인 방법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애착 대상물이 생긴 겁니다. 부모는 이것을 집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이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자기의 친근한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에게 친구이자 동생이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를 대신하는 애착 대상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그 옷을 세탁한다거나 혹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다른 애착 대상물을 한두 개 더 비슷한 속성의 옷을 제공해 주면서 옷 입히기를 시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꺾는다고 해서 억지로 다른 옷을 입히게끔 한다는 것은 아이의 어떤 편안한 마음을 엄마가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아이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은 얼른 보면 공격성의 표현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개월 정도의 아이에 있어서는 그것이 놀이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집어던지니까 곡선의 궤도를 그리면서 멀리 가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어서 계속 그러한 행동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표정과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화난 표정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은 공격성의 표현이고요. 아이가 재밌어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것은 놀이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던지는 것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의 행동 즉시 안 돼!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이가 계속 던지기를 원한다면 가벼운 고무공이나 혹은 가벼운 물건을 마음껏 던질 수 있게끔 차라리 놀이 형태로 마음껏 전환시켜서 엄마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욕구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7,423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 확산이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 청년 인구 대비 정책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곳은 전북으로 373개의 정책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경기 서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정책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62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자의 94.6%가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는 종사자 신원 보증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출향 청년들의 지역 유턴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기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 매칭 사업을 올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4곳을 지정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방 중소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전입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전입을 하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인구 대책이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전입 지원 정책이 된 셈입니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각종 전입자 유치와 임신 출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